만약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아들은 저를 평생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제 영혼이 지옥에 갈 거예요. 요양원 창밖으로는 2024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믿고 있어요. 6.25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군인이라고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메가더 장군 옆에서 싸웠고 마지막까지 태극기를 지키다 전사한 영웅이라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제 친오빠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14살에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고 15세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6개월, 췌장암 말기.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괴물인지 어머니인지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이름이 김정희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미선이었죠. 1955년 3월 15일 경북 문경의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문경 탄광촌. 그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 새벽 5시 정각이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 같았어요. 길고 처절한 소리가 온 마을을 깨웠죠. 남자들은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어깨에는 작업복, 머리에는 안전모. 모두 똑같은 모습이었죠. 마치 군대 같았어요. 우리 집은 탄광 입구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언덕 중턱의 판잣집이었죠. 지붕은 슬레이트, 벽은 합판에 비닐을 덧댄 것.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방은 두 칸뿐이었어요. 부모님 방 하나, 저와 오빠 방 하나. 부엌은 따로 있었지만 겨울엔 너무 추워서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버지 김상철은 탄광에서 발파공으로 일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일이었죠. 위험한 만큼 돈을 더 받았지만 그 돈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또 막걸리 집이구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 박순자는 하루 종일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고 겨울엔 손가락이 다 터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과 손은 석탄가루로 새까맣고 눈만 하얗게 빛났죠. 목욕물을 끓이는 것도 어머니 일이었습니다. 물 뜨거워? 네, 막 끓였어요. 반찬은 뭐야? 김치하고 된장찌개. 맨날 그것뿐이야? 철썩? 아버지의 손이 날아가는 소리. 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이런 일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늘 달랐죠. 밥이 차다, 반찬이 싱겁다, 집이 더럽다, 애들이 시끄럽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삶에 대한 좌절을 가족에게 푸는 것. 그런 아버지에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빠 김민수였죠. 민수 오빠는 1950년생으로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탄광촌에서는 보기 드물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쌍꺼풀 진 큰 눈, 오뚝한 코, 갸름한 턱선. 어머니를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키도 또래보다 컸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전교 1등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중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수는 서울대 갈 거야.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판검사 되어서 이 더러운 탄광촌에서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나갈 거야. 동네 사람들도 민수 오빠를 문경의 자랑, 탄광촌의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오빠는 특별한 존재였죠. 저도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저를 괴롭히면 오빠가 나서서 해결해줬고, 배가 고프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미선아, 오빠 거 먹어. 오빠는? 난 괜찮아. 네가 먹어야 키가 크지.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가 천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면 오빠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심이 되던지. 그때만 해도 저는 오빠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제가 10살이 되던 196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해 봄,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15살. 사춘기가 한창이었죠. 몸도 부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수염도 나기 시작했고 근육도 생겼죠. 동네 여자아이들이 오빠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관심을 보였죠. 오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고 머리 스타일에도 신경을 썼어요.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미선아, 공부하니? 응, 숙제하는 중이야. 뭐 하는데? 산수, 구구단 외우기.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빠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정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미선이 많이 컸네. 오빠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끈적한 느낌? 이제 여자가 다 됐구나. 오빠, 나 아직 어린애야. 아니야. 충분히 컸어. 그날 이후로 오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말투가, 손길이 모두 이상해졌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1966년 여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외출한 날이었죠. 아버지는 야간 근무, 어머니는 이웃집 김장 도우러 가셨습니다. 미선아, 오빠 방으로 와. 수학 가르쳐 줄게. 오빠, 나 피곤한데. 빨리 와. 공부 안 하면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 협박이 무서워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공부 안 한다고 때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오빠 방에 들어가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문 앞에 받쳤죠. 오빠, 왜 문을? 집중하려면 조용해야지. 오빠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가르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몸을 쳐다보기만 했죠. 미선아, 이리 와봐. 오빠가 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오빠, 이상해. 싫어. 뭐가 싫어? 오빠잖아.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다 해. 그리고는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숨이 느껴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빠, 그만해.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빠한테 맨날 맞기만 하는 엄마가. 오빠의 손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옷 속으로 들어왔고, 그날 일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이었죠. 명백한 성추행. 하지만 11살이던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프고 무섭고 수치스러웠을 뿐이에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협적이었죠. 만약 말하면 네가 나를 유혹했다고 할 거야. 누가 믿을 것 같아? 전교 1등인 나를? 아니면 맨날 놀기만 하는 너를? 그날 이후로 오빠의 특별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낮에 부모님이 계실 때는 조심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절 불렀죠. 공부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심부름 시킨다는 핑계로. 미선아, 오빠 방 청소 좀 도와줘. 미선아, 이 문제 모르겠는데 같이 풀어보자. 미선아, 오빠 어깨 좀 주물러줘. 거부하면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른 적도 있었죠. 아빠, 미선이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아빠, 미선이가 저한테 대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절 때렸습니다. 오빠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알았을 거예요. 제가 오빠 방에서 울면서 나오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요. 옷이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걸 봤으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아, 오빠가 이상한 짓 하니?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라는 간절함이. 아니요, 엄마. 그냥 공부 가르쳐줘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안도인 척 했죠.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아. 여자는 참는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을, 가난을, 그리고 아들의 괴물 같은 행동을. 1968년 봄, 제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공부에 더 집중해야 했지만 오히려 저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미선아, 넌 내 거야. 알았지?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대학 가서 성공하면 너도 데려갈 거야. 우리 둘이 서울에서 살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서울이라는 꿈의 도시가 오빠와 함께라면 또 다른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해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나가신 날. 아버지는 야간 근무, 어머니는 초상집. 미선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빠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무슨 날인데? 너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주는 날. 그날 오빠는 끝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 저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훨씬 컸고 힘도 셌으니까요. 아파. 오빠 제발. 아파. 살려줘. 처음엔 다 아픈 거야. 참아. 그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럽혀진다는 느낌, 파괴된다는 느낌. 끝나고 나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가 찢어진 것 같았고 피가 계속 났어요. 이불이 빨갛게 젖었습니다. 깨끗이 치워. 엄마 오기 전에.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버린 느낌.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피 묻은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무슨... 어머니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저를 씻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엄마,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기를 그만뒀다고 해야 할까요? 1969년 2월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매달 나오던 생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라고. 3월이 되었는데도 생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가슴이 아프고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피곤했죠.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아프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요. 4월이 되자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이 찐 건가 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어느 날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임신이라는 걸. 14살. 중학교 2학년. 저는 임신했습니다. 오빠의 아이를. 5월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 교복을 입으니 배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헐렁한 옷을 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이정숙 간호사님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미선아, 잠깐 이리 와볼래? 보건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너 혹시 임신한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들킨 것 같아서, 누군가 알아봐 준 것 같아서. 선생님, 누구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니? 저는 한참을 울다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오빠가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다는 것, 반항하면 아버지에게 이른다는 것, 어머니도 알지만 모른 척 한다는 것. 이정숙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붉어졌죠. 그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선생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럼 어떡해? 이미 5개월이야. 곧 학교에서도 소문이 날 텐데.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6월이 되자 배가 더 불러왔고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6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현이, 배가 왜 저렇게 나왔어? 어머니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그게 요즘 많이 먹어서. 닥쳐. 아버지가 제 앞치마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불룩한 배가 드러났죠. 2년이 임신했구나. 쾅!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쓰러졌어요. 누구야? 어느 놈이야? 이 더러운 년. 그때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태연한 표정으로. 아빠, 진정하세요. 뭐? 진정해? 네 동생이 애를 뱄는데? 제가 알아요. 누구인지. 오빠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시장 김서방네 둘째예요. 걔랑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김서방네 둘째. 20살의 착한 청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 병신 새끼가.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더러운 년, 병신하고 몸을 섞다니.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절 때렸고 발로 찼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 집안 망신시킨 년. 저는 배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뱃속의 아기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김서방네로 쳐들어갔습니다. 네 아들이 우리 딸을 망쳤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서방네 둘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미선이랑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결국 김서방 가족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소문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제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가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우리 집안은 완전히 파멸할 테니까요. 임신 9개월이 되던 10월이었습니다. 배는 산만했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학교는 진작에 그만뒀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금지했거든요. 동네 망신이야. 밖에 나가지 마. 10월 12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가 아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시작됐구나. 어머니는 산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거든요. 13시간의 진통. 으악.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힘줘. 조금만 더. 산파 할머니의 격려에도 힘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렸고 너무 작았으니까요. 마침내 아기가 나왔을 때 저는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아들이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 산파 할머니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절망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비록 끔찍한 범죄의 결과물이지만 아이 자체는 순수했어요. 이름은 준호, 김준호요. 준비하고 호방하게.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준호를 낳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오빠가 제 방에 왔습니다. 아기 봐도 돼? 네. 오빠는 준호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아기는 오빠를 닮았어요. 쌍꺼풀진 큰 눈, 오뚝한 코. 닮았네. 내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오빠와는 상관없는. 상관없다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때부터 제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무명용사. 그게 제가 만든 준호 아버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준호가 3개월이 됐을 때 이정숙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선아, 어떻게 지내니?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는 안 돼. 네 인생이 완전히 끝나. 선생님은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울로 가자. 서울이요? 내 사촌 언니가 을지로에서 설렁탕집을 해. 일손이 필요하대. 너랑 아기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어. 서울. 그 단어가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줄 거예요. 도망가야지. 선생님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10만 원이야. 내가 모은 돈이야. 선생님, 이건 받아. 너와 준호의 새 출발을 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1970년 1월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며칠째 집에 있었어요. 도망갈 기회가 없었죠. 드디어 아버지가 탄광에 나간 날 저는 준비했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어디 가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도망가려는 거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버지가 당장 쫓아올 거야.
그럼 언제요? 기회를 기다려야지. 2월이 되자 아버지가 이상해졌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숨이 찼어요.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고 체중도 줄었죠. 병원에 가보세요. 어머니가 권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3월이 되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탄광에서 쓰러진 거예요. 진단은 진폐증.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이었죠. 폐에 석탄가루가 쌓여서 생기는 병.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쉬면 돼. 하지만 병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4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식을 잃었거든요. 온 가족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만 빼고요. 미선아, 너는 준호 봐야 하니까 집에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병원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짐은 다 쌌니? 네. 버스는 6시에 있어. 놓치지 마.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오후 5시. 저는 준호를 업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이 다 들어갔어요. 옷 몇 벌, 기저귀, 분유 한 통.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곳.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집이었던 곳.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준호가 엎혀서 울었지만 달랠 시간이 없었어요. 서울 가는 표 한 장이요. 학생이 애 없고 어디가? 친척 집에요. 애 아빠가 기다려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처음 타보는 버스가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밖을 봤어요. 빠이빠이. 아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엇에게 인사하는 걸까요? 문경에게? 과거에게? 점점 탄광촌이 멀어졌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도시를 지났어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평야, 큰 도시, 높은 건물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밤 11시.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박간의 설렁탕. 간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을지로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 드디어 찾았어요. 혹시 박 여사님이세요? 어머, 정수기가 말한 그 애구나. 박 여사님은 50대 초반의 통통한 여자였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 고생했겠다. 일단 들어와.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고 정갈했어요. 밥부터 먹자. 뜨거운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진하고 구수한 국물, 부드러운 고기.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근데 이름이 뭐니?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김미선이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안 된다. 만약 오빠나 아버지가 찾으러 온다면. 아니, 김정희예요. 김정희. 정혜? 갑자기 왜 이름이 바뀌어?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박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김정희. 애 아빠는? 죽었어요. 6.25 때.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저는 김정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전쟁 영웅의 아들이 됐죠. 일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게 첫 일이었어요.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끓이고 또 끓이고 하얀 국물이 될 때까지. 육수가 생명이야. 이게 맛있어야 손님이 와. 박 여사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팥 썰기, 고기 삶기, 깍두기 담그기. 모든 게 새로웠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준호는 주방 한 구석에 만든 작은 공간에서 놀았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구경하고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었죠. 아이고, 이쁜 아기네. 엄마를 닮아서 예쁘구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가 사랑받는다는 게. 식당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왔어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준호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박 할아버지는 점심에 오셨습니다. 전쟁 때 다쳐서 다리를 절었지만 늘 유쾌했어요. 우리 준호 왔나? 할아버지가 여쭐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정갑수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정 지점장님은 근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신사였죠. 항상 정장을 입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처음엔 그냥 점심 먹으러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보고는 자주 오기 시작했죠. 아기가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6.25 때 전사했어요. 정 지점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대였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 때였다고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정 지점장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와서 준호를 봐주었죠. 준호가 3살이 되던 1973년이었습니다. 정희 씨, 정 지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네. 아내가 폐결핵을 앓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가정부 겸 간병인이 필요한데 월급은 식당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방도 제공한다고 했죠. 준호 교육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유치원도 있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박 여사님께 죄송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생각해보고 답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결국 저는 정 지점장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서운해했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잘 지내고 가끔 놀러와. 정 지점장님 댁은 용산의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지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방을 쓰세요. 준호와 제가 쓸 방은 2층의 작은 방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마당이 보였어요. 정 지점장님의 부인은 정말 아팠습니다. 폐결핵 말기였죠. 기침을 자주 했고 피를 토하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번거롭게 해서.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약 시간 챙기고 영양식 만들고 체온 재고 주사 놓는 것까지 배워서 했어요. 사모님은 점점 저를 신뢰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네가 천사 같아. 준호는 정 지점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피웠죠. 정 지점장님은 준호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준호 똑똑하네.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줄까? 진짜요? 와, 처음으로 준호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1976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책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학교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지점장님이 추천한 좋은 학교였죠. 준호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할아버지. 준호는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키가 컸어. 180cm가 넘었지. 준호가 잠들기 전 저는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목소리도 우렁찼고 리더십이 뛰어났대. 부대원들이 모두 따랐다고 해. 정말요? 응. 그리고 용감했어. 인천 상륙작전 때 제일 먼저 상륙했대.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아빠 정말 대단했네요. 그래서 준호도 아빠처럼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 거짓말은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아빠는 충청도 출신이었어. 농사 짓는 집안이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군대에 자원했대.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서 만났어. 아빠가 군복 입은 모습이 멋있었지. 이런 거짓말들이 준호의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전쟁 영웅의 아들. 그게 준호가 믿는 자신의 뿌리였죠. 엄마, 아빠 사진은 없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사진이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은 전쟁 때 다 타버렸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준호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헌책방에서 오래된 전쟁 사진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군인 사진을 찾았어요. 준호야, 이거 뭐예요? 아빠랑 같은 부대 사진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아빠야. 거짓말이었지만 준호는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1978년 여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민수 오빠였습니다. 8년 만이었죠. 오빠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찌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선아, 정말 너구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뭐, 나 몰라. 오빠야.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빨리 가자. 하지만 오빠가 따라왔습니다. 미선아, 잠깐만. 집 근처까지 쫓아온 오빠를 겨우 따돌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지점장님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물론 각색해서요. 고향에 저를 스토킹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하자 자기 아이라고 우겼죠. 그래서 도망 온 거예요. 정지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거군요. 네. 준호한테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지점장님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로 이사 가시죠. 하지만 안전이 중요해요. 주소도 바꾸고 준호 학교도 옮기고 그렇게 저희는 압구정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1979년 겨울 정지점장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정희야, 고마워. 준호 잘 키워. 장례식에서 정지점장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딸이었죠.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정지점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가족이야.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훌륭한 청년이 되어갔죠. 엄마, 저 서울대 공대 가고 싶어요.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겠죠? 당연하지. 준호는 아버지의 부재를 긍정적인 동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니 자신도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985년 2월. 엄마, 됐어요. 서울대 공대. 준호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저는 준호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탄광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울대생이 되다니. 정지점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준호 장하다. 할아버지가 등록금 낼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대학생이 된 준호는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전우분들 연락처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 아빠 군번은요? 국가보훈처에 기록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기록이 많이 소실됐단다. 거짓말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987년 준호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윤서연. 한의대생이었죠. 단아하고 지적인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예쁘게 생겼네요. 준호 씨가 어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혼자서 준호 씨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서연의 집안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 어머니는 약사.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990년 봄, 준호와 서연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호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짜 사진이었죠. 아버지, 아들 준호 결혼합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남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점장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할아버지. 1995년 정지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준호가 내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줬어. 고마워. 정지점장님은 유산의 일부를 준호에게 남기셨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유 원장이 확실했죠. 준호는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성장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었죠.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엄마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자들. 1992년 첫 손자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요. 민재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1994년 둘째 민서가 태어났고요. 손자들에게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단다. 거짓말은 대를 이어 계속됐습니다. 2015년 대학생이 된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기록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기록이 소실된 경우가 많았어. 그래도 이상해요. 한 명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니. 민재는 똑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2018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무슨 말이니? 제가 족보를 조사했는데 김정이라는 이름이 문경 김씨 족보에 없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름이 뭐예요? 괜찮아요. 뭐든 이해할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알겠어요, 엄마. 더 안 물을게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준호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지만 어제 준호가 왔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고생하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준호가 믿는 전쟁 영웅. 실제로는 저를 3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전 농협지점장 김민수 씨 별세. 오빠가 10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더군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는 묻혔구나.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1969년 문경 탄광촌에서 시작된 악몽. 14살에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고 15에 출산하고 서울로 도망쳐 새 인생을 산 이야기. 준호는 제 자랑입니다. 그 지옥에서 태어났지만 천사가 된 아이. 악마의 피를 받았지만 성자가 된 아이. 이것이 증명합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키우면 어떤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들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다고,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았다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 준호를 지켜줬으니까요. 그 거짓말이 준호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갈 수 있고 평생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당신에게 지금 어딘가에 1969년에 저처럼 고통받는 소녀가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탈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준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내게 준 것은 거짓말로 포장된 진실이었어. 네 아버지는 영웅이 맞아. 다만 전쟁 영웅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영웅인 거야.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네가 진짜 영웅이야. 고마워, 준호야. 엄마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줘서, 엄마에게 사랑할 이유를 줘서,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요양원 창밖으로 2024년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의 비밀이,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의 사랑이.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고마워요. 약을 삼키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한 달, 2달? 상관없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준호를 지켜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엄마, 내일 민재하고 같이 갈게요. 그래.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제 승리입니다. 지옥에서 시작했지만 천국으로 끝나는 인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김미선은 1969년에 죽었습니다. 김정희는 2024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비록 거짓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녹음을 듣는 당신에게 제 이야기가 무겁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준호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엄마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과 거짓 사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녀의 선택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